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을 맞아 내연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연결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연결식장을 찾았는데요. 정계 인사들도 대거 모여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민주투사이자 이 7선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선거의 제왕 등 여러 수식어들,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근래 보기 드물게 뭐 성대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큰 많은 분들이 모인 그 정치권의 장례식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이 관심을 가졌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정치적인 장례식이었다라는 건데 덕분에 지금 여야 대표도 좀 몇 개월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빈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는 길이면 여야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준 셈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조사에서 말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냐 국정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동안 민주당 진보 지형이 상당히 마쿠 멘토의 또 그랜드 플래너, 계획가, 큰 전략가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라졌던 이제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큰 별이 하나 졌다라는 점에서 지금 여야 초월했으면 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큰 별이 하나 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세 개로 축으로 나누면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고 민주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산업화 시대는 다 저물었고 이해찬 그 전 총리의 저 연결식 보면서 이제 민주화 세대가 또 저무는 그런 이제 한 역사의 이제 종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물론 새 시대를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이제 한 시대의 종언이라는 느낌도 받았고 또 뭐 이해찬 전 총리는 뭐 여러 진영을 통해서는 뭐 공과라든가 논란이 있는 거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많은 그래도 업적을 남겼다. 왜냐하면 민주화의 투사였고 그다음에 역대 진보 정부의 4번 동안 다 대통령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그런 또 일종의 킹메이커였던 그 네. 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을 잃었다는 그런 비감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나라에는 이제 정치권에는 조문 정치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막혔던 경색 정국이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조문을 통해서 약간 열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번 이해찬 전 총리가 어쨌든 지금 꽉 막힌 야당 대표의 단식까지 있었지만 그 빈소에 와서 여야 대표가 말하자면은 약식 만남을 갖는, 약식 네. 회담을 갖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큰 어떤 우리 정치 발전에 이바지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 퇴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그러면 선배 정치인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럼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장에서 만났던 좋은 정치, 장 대표가 좋은 정치라는 말로 화답을 했는데 그 좋은 정치를 진짜로 이제는 국회에서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기관 사회장이었지만 국회에서 이번에 연결식을 했잖아요. 그걸 놓고 보면서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 대표가 그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떠나시는 길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전 총리의 장례를 통해서 좀 막혀있던 여야 간의 물꼬를 좀 터준 게 아닌가 하는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좀 SNS 정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이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천보다 혹은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좀 한 건데요. 뭐 이 밖에도 두 건의 글을 또 주말 사이에 더 올렸는데 SNS를 통한 이런 메시지 발신이 좀 잦아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 원장님? 일단 부동산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조한 거고 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실 부동산 정책은 정책 중에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청년이라든지 뭐 장년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경제의 모든 질적인 양적인 부분이 응축돼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 실제로 안정화할 수 있다면 정상화할 수 있다면
네. 아마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고 모든 예. 정치적인 이 난제들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이 코스피 5,000피 잡는 것보다 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는 좀 상당히 주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지만 23번의 어떤 반복된 정책 끝에 상당히 좀 비판적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거기서 상당히 좀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하면 아주 좋은 부동산 예. 정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최근에 있었던 설탕 부담금이라든지 이렇게 관련해서 화두를 먼저 SNS에 좀 던지고 또 이야기 좀 들어보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사실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표현, 말 모든 것은 일종의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사실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행정부라든가 모든 데 영향을 다 끼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버리면 그게 곧 정책의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라든가 숙성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사실상 어찌 보면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과 수괴장들이 생략돼 버리는 그런 말하자면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너무 잦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 부담금 도입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론 유럽에서는 많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초적인 좀 수기 과정, 그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다 찾아내는 과정들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뚝 던져버려서 물론 논의의 촉발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버리면 모든 정책은 그걸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블랙홀 구조를 가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상화도 코스피 5,000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달성하니까 이런 것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 있어요. 근데 개국 정비는 경기도지사에 있었던 자기 치적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치적들이 이런 걸 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이거 일도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29번 대책 내놓고 왜 정권을 헌납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고 어떤 이슈든 간에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내재돼 있어요. 정치가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본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쉬울 거면은 누가 이제까지 부동산 정상화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너무 말하자면은 좀 쉽고 가벼운 그런 언어로 어떤 이슈들을 좀 이렇게 최종 상태화 시켜버리는 건 매우 곤란하다. 특히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SNS 정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새벽에 일어나면 외국 기자들이 그것부터 봐서 아침 이슈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 물론 대통령의 탈권위를 하는 건 탈권위는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슈 개입도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이해도 이런 건 다 좋지만 너무 이렇게 잦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너무 이슈를 쉽게 접근하는 듯한 이런 태도와 방식은 조금 지양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쏘아올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의 발언이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조국 대표의 공동 대표론으로 촉발돼서 사실 이번 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이 장례 절차 속에서 좀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이 황운하 의원의 공동 대표 발언이었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의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되면서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밀양 여부 문자 관련인데 이걸 또 타격 소재로 삼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면은 정청래 조국 두 사람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기로 원래 두 사람과 미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름한 미약설인데 이게 흘러나온 건 조국혁신당이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사실을 밝혀라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공동대표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방선거의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정청래 그리고 정청래 대표 아주 가까운 조국 두 네. 사람이 완전히 모든 걸 좌지우지 않겠냐라는 걱정, 우려,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고심이. 정확하면 민주당의 친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민주당 내 중심 세력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의혹을 갖는 게 혹시 정청래 그리고 조국 거기다가 김어준이 엮으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면 친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친명계를 압박하고 당과 여권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그런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른바 친명, 친청의 갈등이 다시 제2차 갈등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이게 아니다, 황당하다, 전문 미략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언론의 다른 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합당하면 이제 왼쪽을 하게 되냐. 그럼 왼쪽 오른쪽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어디가 서울과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훨씬 우리가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략설은 부인하지만은 우리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는 이제 합당 찬성하고 가고 있는데 크게 어쨌든 민주당 내 친명계는 미략선이 이런저런 이유, 다양한 이유로 합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빌미로 네. 합당 과정에서 삐기덕거리고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산 넘어 선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 듭니다. 예, 민주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권은 어느 정도로 분배를 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미략 여부 문자 이거 예. 보면서 이게 함의하는 몇 가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첫 번째가 먼저 아니 국무위원을 국무를 보라고 뽑았지 당무를 보라고 뽑았습니까? 이게 아마 문자가 포착된 시간이 본회의 시간이니까 업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업무 시간에 국무위원이 해당 의원에게 이걸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당무 개입 아닙니까? 국무위원은 물론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국사를 돌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아무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전 먼저 여기에 대한 지적을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예. 이게 이제 공동대표는 미략 타격 소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주고받았던 해당 국무위원과 의원이 반청이라는 건 좀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략은 정청래 대표와 조 대표 사이에 있었을 테니 자 이거를 타격 소재로 삼아라라는 얘기였고 어쨌든 그 답신을 보면은 대통령한테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이제 친명계 의원이고 친명계 국무위원인가 물론 국무위원 당연히 친명이겠죠.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에 굉장히 어떤 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지점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발화되면은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를 내포한 문자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 이 말씀입니다. 조국 공동대표론까지 나온 이 상황이 자, 두 당이 합당하는데 가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왜 이거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이렇게 합당으로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없고 다만 오직 얘기는 선거예요. 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공동대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정치공학이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 조국 혁신당에게 쇠빙선의 역할을 맡겼을 때는 조금 더 진보 영역에서 당신들의 역할을 하라고 줬을 텐데 이제 와서 묻지마 합당을 하면서 몸집 불림만 불린다면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일종의 민의 왜곡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도 문제 제기 없이 이게 옳으니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유리하니 이게 불리하니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지점들을 뼈아프게 국민들이 바라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담합, 나눠먹기, 정치공학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자가 이렇게 서너 가지의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합당 추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좀 어떨까?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당 추진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28%, 좋지 않게 본다가 40%를 답했는데요. 다만 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또 혁신당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 일단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뿌리는 하나인데 언젠가는 합칠 건데 지방선거 전에 합쳐서 확실하게 완성을 거두자라는 상당히 단순 구도죠. 그런 반면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초록이 동색인데 뭐 그거나 저거나 비슷한데 뭐 둘이 합쳐봐 무슨 뭐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합당의 어떤 역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합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일단 1 플러스 1은 2. 근데 동시에 역시너지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합당하면 오히려 왜 두 사람 합치려고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합당을 하면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는 플러스 효과가 많지만 지금은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은 혁신당은 합당을 하면 무슨 뭐 정권의 혹은 선거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 여론을 당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양당이 합한 모든 게 뭐 지역적으로는 모든 선거 전략이 더 나을 거다라는 단순한 정치 공학적인 합당의 논리는 사실 더 이상 그렇게 별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당 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같은 좀 지지층과 혹은 또 여론에 좀 상반되는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런 이제 그 합당이 굉장히 뭐 몸집을 불려서 어쨌든 뭐 공천 잡음 없고 그다음에 단일대 여대 야대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니까 여당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민주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각 당의 지지층들은 좀 약간 긍정적이지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이 더 많으냐면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가장 왼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뭐 제도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진보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대선 때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조국 혁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대로 먹혔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사라져버리고 민주당이 가는 순간 민주당이 그 제도와 정책까지 다 흡수해버리면은 민주당도 완전히 좌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로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전체 지지층,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 합당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많은 거고 지지층들은 합당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 원장님 말씀대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본다면 어차피 그냥 우리가 한 몸인데 합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길게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중원 확장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빠르게 좀 이번 태세 변환을 해가지고 중원으로 들어오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좌클릭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 구도로 보면 별로 유리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냥 몸집만 불린 채로 공룡정당이 돼버릴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야당에게는 중원이라는 공간을 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거에서 조금 더 한번 숙고해 볼 생각이지만 정치 편의주기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묻지만 합당해가지고 그냥 1대1 구도로 가자라고 하는 게 쉬울 수는 있어도 과연 그게 정밀하게 생각해 볼 선거 전략인지 한 번쯤은 되물어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 혼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가 확정이 되면서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초재성 소장파 의원의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물러나라 했죠. 제 친한계 의원들 6명이. 제명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재신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네, 국민의힘 내 상황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저항이 꽤나 거센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측된 상황이고 지도부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뭐 2월 첫째 주 정도까지 다음 주까지 아마 저는 갈 거라고는 봐요. 네. 근데 결국 저는 이걸 이렇게 택한 이유가
설 밥상에 정리된 좀 이슈를 올리겠다고 생각한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저렇게 전직 당대표를 그 당을 떠나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제명까지 하는 게 맞나?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윤리위가 결정을 권고했고 지도부가 거수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존중해야죠. 위임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당의 최고 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당원들은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 이슈를 정리하고 이제 빨리 선거로 나아가려는 지도부의 어쨌든 고육지책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정쩡하게 한동훈과 이렇게 봉합해서 가서 지지층이 계속 양분돼서 내전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라리 선거를 앞두고는 빠르게 중원으로 가는 좀 턴을 통해서 스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호지층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당의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당에서는 격렬하게 의원들이 뭐 재신임 무죄하겠지만 재신임이 약간 중간 평가적 성격인데 당원 당규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정치적인 저는 레토릭이 뿌리기 때문에 의원들은 반발하겠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지금 이렇게 되려면 지도부가 최고인데 사퇴하면서 이 지도부를 형해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친장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 논의가 불급을 하다가 결국 당원들은 이렇게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이렇게 재심 등등 거칠게 하지만 빨리 좀 선거 전략을 좀 말하자면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걸 내놔라. 이렇게까지 자꾸 당이 우경화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가 이걸 얼만큼 수렴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장 대표가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드러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4일 날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당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주 정도 설 연휴가 남은 건데 그 전에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 걸로 보고 다만 4일에 장 대표가 어떤 비전과 어떤 선거 전략을 또 내놓을지 그건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장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하게 무자비하게 무대뽀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제명 강행했는데 친한 게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훈 대표 사퇴 요구했던 16명 현역 의원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친한 게 당협위원장도 지금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훈 대표가 한동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세력까지 완전히 쳐내는 이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당에 있는 이른바 비당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활적으로 아마 반발하고 저항을 하고 내부 투쟁을 벌일 것 같다. 근데 정말 국민의힘은 블랙홀 상태,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봅니다. 윤천 유정복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제명 사태를 계획으로 했던 자폭, 자멸, 자해 이 길로 들어섰다. 이게 내전이 들어섰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자멸의 길로 지금 당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혼란을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여권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상당히 해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악재가 많았는데 그동안 지금 뭐 강성호라든지 이해운 낙마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악재가 지금 수탁이 많은 이걸 전부 어떻게 보면 다 이 사태가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한 사람 뭐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를 3번 구했나 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 악재가 소환했는데 한동훈 사태가 다 모든 걸 다 쓰나미처럼 덮어 가버렸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야권은 정말 지방선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왜 빠져들까? 이후 여러 가지 뭐 외연 확장 시나리오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 내리고 확장하다가 기본 골격은 뼈대는 핵심적인 극우 강성을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그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이건 뭐 무늬만 외연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는 뭐 내일 모레부터 당장 상당히 국민힘이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의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과정이나 전국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쯤에는 내홍이 잦아들 것이다. 아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한편 당 대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당권파가 불리는 인물들이 이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발을 하면서 그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일종의 경고성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 당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경고성 발언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독점적 지위 같은 경우는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 군데 16개 광역시도지사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데 내줘도 서울시장 이기면 지방선거 이긴 겁니다. 서울시장 지면은 참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체제도 서울시를 수성하느냐 못하느냐에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6월에 이 선거를 통해서 아마 재신임을 그때 아마 요구받을 텐데, 근데 서울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내치면서 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제 그 당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룰을 바꿔서 당원 70과 여론조사 30은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또 장 지도부 입장이라 저는 오 시장이 어쨌든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 그다음에 에펠탑 효과, 우뚝 서 있는 높은 인지도, 주목도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장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서울시라는 게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중원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소비력이 높은 이런 얘기를 좀 해놓고 본인이 일종의 정치적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어요라는 흔적을 좀 남기는 과정이 아니었겠나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만일 후보로 나선다면 그런 정치적 환경 조성을 당이 얼만큼 지금 인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향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좀 경고에 불과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에는 큰 어떤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완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원외위원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기 이제 선봉에 나서겠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극우 유튜브 고성욱 씨가 뭐 한동훈 다음은 뭐 오세훈이다라고 네. 했는 실제로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표적으로 화살이 공개 표성이 날아올 거라는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위 사람은 불가피한 한동훈의 어떤 단계 문제만을 갖고 제명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 전체를 축출해버리고 우클릭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제 그게 반쪽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수부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대책 전략들 시나리오들 이제 속속들이 내놓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장동영을 중심으로 한 구구파, 이를테면 뭐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박근혜 지지 세력, 뭐 이런 뭐 아스팔트의 어떤 종교 일부 보수 종교, 극우 종교성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당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 내 다수의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반 장동혁 대표로 장동 사퇴 운동을 점점 더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을 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인재 영입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는 어떤 단계로 접어든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분위기가 여전히 바뀌기 어려울까. 왜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히 격가지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인재 영입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친윤 인사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당히 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뭐 청년, 뭐 노동계, 네.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도 과감하게 복원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실질적으로 공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축 세력이 말하자면 이제 장동욱 대표 모든 걸 주도한다면 다른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선 과정 제일 중요한 게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장동욱 대표를 위한 최고위원회. 9명 중에 어떻게 보면 7명이 이번에 보면 확실하게 친장동욱계인데 이후 나머지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할 때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기권하고 나머지 7명이 네. 장동욱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강성 이 우파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친한계 의원 초재선 소장파 모임의 어떤 파이로 봤을 때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의원이 80여 명이 된다고 해서 지도부가 조금 관망하는 모습인 것인지 일단은 뭐 오늘 오후에도 이 친한계에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하고 다음 달 초에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네. 잠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잦아들 거라고 보시는지 지도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큰 단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그럼 무력화시키면 비대위가 들어서는데 그 비대위가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이 더 혼란에 빠져들죠. 그래서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결정을 보고 우리가 일단 따라주자. 그리고 대신 이 온전하게 책임을 갖고 당신이 선거를 치러라. 6월 선거 치러보고 그때 성적을 못 받으면 당신도 책임져라.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당이 이제 좀 말할까 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분위기 혁신도 좀 이룰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저렇게 외부에서 압박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 나갈 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분간 침묵과 휴지기 속에서 냉정하게 앞으로 자기가 그럼 어떤 정치 서사를 써나갈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지 지금 섣불리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로가 양측이 화라산처럼 맞붙는 것 같지만 빠르게 저는 어쨌든 휴지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귀를 할 것이냐 방식에 대한 예측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뭐 개항을 대구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동훈의 처지를 보면 이렇게 눈보라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만은 사실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따뜻한 방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질문하신 건데 지금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부산, 대구, 뭐 인천, 뭐 여러 가지 소속 출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제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본인 이제 주변에서는 세 군데 나가서 뭔가를 한동훈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 감히 누가 국민의힘에 맞설 수 있는 맞상대가 누가 있겠느냐. 자객을 보낸다라도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한 우파 유튜버 그런 얘기도 하다. 자객이 왜 없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있다. 아주 맞붙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마할지 그래서 자객 관반 붙을지 그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바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보수 진영 두 쪽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본인이 앞장서야 되는 이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일단 제명은 당했지만 여전히 당 내에서 안팎에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팬덤도 있고 이 팬덤은 모아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중도의 구심점, 중도 보수 정치의 구심점으로 확실히 각인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 비바람을 넘고 6월 지방선 끝나면 상당히 의외로 한동훈의 부활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그 관건은 한동훈의 정치력이나 친화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소속 출마 자체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어떻게 저도 그렇게 보시나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적 센터 본능이 너무 강해서 어떤 사안마다
어떤 선거마다 다 이렇게 그 출마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조금 그런 걸 쉬고 본인이 좀 가라앉히면서 또 다른 한동훈의 모습, 또 말하자면 그동안의 한동훈의 모습이 아닌 다른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오히려 긴 정치 인생의 호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